중소지방건설사들이 결국 빚을 못 갚아요. 지금 이금융권들이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특히 4월 총선 이후에 이런 건설사들이 쓰러지거나 부실을 떠안은 금융기관들 문제가 기사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금융위기로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주식의 시대, 이게 이전에 출연하셨을 때 22, 23년은 주식하는 때가 아닌 긴축의 시대였고, 말씀대로 주식 시대가 왔고 조금 더 위험자산부터 반응하는 때가 지금 요즘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간밤에 FOMC가 금리 인하 3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미 이제 증시는 고점을 찍은 상태잖아요. 네.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인데, 또 이제 독자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 이제 한동안 올해 1, 2, 3월 계속 포모 왔는데, 그러면 약간 이 조정 오면은 사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증시 계속 좋으면 더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잖아요, 항상.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계속 오르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조정받는 구간이 언제일까요? 그거부터 한번 답변 드릴게요. 언제 조정받을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빠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어요. 어제 그 페드워치상에서는 한 70%가량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6월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4월, 5월 동안 미국 물가 발표되고 고용지표 발표되고 또 5월 FOMC 회의가 있고 이러는 동안 예상만큼 6월의 금리 인하는 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한번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6월이 아니라 7월에 좀 무게중심을 더 두고 있거든요. 6월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맞다는 주장이 아니라 6, 7월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 7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8월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4년 3월, 4월, 5월에는 6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단단히 믿고 있었는데 6월 금리 인하는 어렵겠네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또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국제 유가가 치솟는다든가 고용시장이 너무 탄탄해서 임금 상승률이 또 올라간다든가 이런 면면들이 만약에 지표상에 나타나거나 FOMC 회의를 정말 했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던져요. 분명히 던져야 되거든요. 오늘까지는 안 던진 거예요. 분명히 던져야만 하거든요. 언제쯤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걸 보니 제가 보기에는 6월이 좀 어렵다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그리고 목표하는 물가에 아직 도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FOMC 회의 때는. 왜냐면 6월 FOMC 회의 때까지는 확인하는 미국 물가가 4, 5월까지거든요. 6월 FOMC 회의 때는. 6월 물가가 없어요. 근데 지금 3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가가 확실히 잡힐 거라는 근거를 찾는데 PCE 기준으로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지금 2.8%란 말이죠. 근데 적어도 2.4는 나와야 돼요. 저는 2.34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좀 보수적이라면 2.1. 그러니까 2.5가 안 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2.8에서 2.43 정도로 떨어지는데 페드가 관찰하기를 그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전망이.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실망하는 구간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7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6월에 FOMC 회의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이 중간에 언젠가는 이렇게 실망감으로 바뀔 거예요. 그때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가가 또 빠지겠죠. 그런 구간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제고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 주식
자본시장의 모습과 이 실물 경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IT 버블 있었을 때, 메타버스 버블이 있었죠. NFT도 버블이 있었죠. 그 버블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메타버스가 지금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24년 1월 CES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시됐어요.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제조기업들 보면요, 그 안전교육할 때 메타버스를 활용해요. 메타버스 컨텐츠로 안전교육을 받으면 그 위험한 그런 공사 현장, 공장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그곳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메타버스가 엄청나게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메타버스가 산업에 적용되는 그 정도가 이런 기울기라고 한다면 당시 메타버스 기술을 처음 봤을 때 그 기대감이 너무 폭발해서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됐었던 거예요. 근데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됐다가 그 정도는 아닌가 보다 하면서 주가가 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NFT도 마찬가지고 IT 버블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맞습니다. 메타버스도 성장하고 있고 지금 NFC도 마찬가지 적용되고 있어요. 더 IT 버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AI 반도체 산업의 벌크가 커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AI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많은 소위 매출액이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 기업이 엔비디아인 게 맞고,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성장률, 매출액 증가율은 20%, 30%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인데 그만큼 주가의 흐름이 그런 기울기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짓는 거예요. 성장하는 건 맞는데 성장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자금이 쏠렸던 것이냐, 아니면 성장하는 속도만큼 뭐 타당하게 자금이 쏠렸던 것이냐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률과 엔비디아의 미래 실적 증가율을 흐름을 봤을 때 이 기울기보다 이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컸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가장 좀 여러분께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 말씀드린다면, 뭐 그런 걸 이제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뭐 EPS 계산하고 퍼 계산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AI 반도체는 산업적으로 성장성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반도체 산업 섹터에서,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수준에 맞춤화된 AI 반도체를 공급할 기업이 엔비디아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은 당분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에는 이 AI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엔비디아의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시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조정되거나 하는 경향성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그만큼의 실적을 내느냐를 비교해 봤을 때 아직도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조정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실적이 발표되는데 기대 이상인 거예요. 그럴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가치 분석을 하고 거시경제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 차트만 보시잖아요. 주로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차트에 저 집중을 하시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면 고점인 게 맞아요. 그럼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떨어질 거라고만 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올라가는 과정에 고점이 아니었던 적이 있어요. 이때도 고점이고 이때도 고점이고 이때도 고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하면 너무 비싸 이렇게 되는데, 역시 실적이나 향후 실적 기대감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 가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 주가의 흐름만 보고 고점이야 그러니까 팔아야 돼,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서투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네요, 이런 표현이. 예. 이제 뭐 마지막
질문들을 남겨놨는데, 이제 사실 국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방금 이제 국내 얘기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뭐,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코스피나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얘기를 나눠봤고, 네. 부동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저는 이게 세간에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질 게 산적해 있는데, 이 음모론이죠, 음모론. 4월 총선 이후로 다 미뤄져 있다, 이벤트들이. 그래서 국내에서는 4월 총선이 끝나면 줄줄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 문제가 되는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위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이게 부동산 영역에서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면, 이럴 것이다 라는 말을 기대하지 않는 분들은 좀 공격적으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비슷한 상황의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상황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부실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특히 지방정부가 투자한 인프라 투자나 이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 세 나라 다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제가 미국을 먼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한 거 맞아요. 공실률이 20%에 육박합니다. 오피스 공실이. 나머지 상가나 나머지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은 괜찮아요.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계속 상승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중심의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 문제가 있고, 건설사들이 어렵겠죠. 그러면 공실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분양이 심각하니까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죠. 계속 못 갚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이 건설업체들의 부실이 금융부실로도 연결되겠죠. 근데 이 금융부실로 금융위기 올까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단어는 지금이 위기입니까? 지금은 침체고 둔화예요.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경제 위기가 총 근래 들어 3번 있어요. IMF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러니까 역시 4월 위기라는 표현을 쓸만한 것인가? 왜냐하면 어떻게 경제를 디파인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자산 시장이나 거시 경제가 달리 움직일 텐데, 그냥 맨날 위기라고 하면 됩니까? 9월 위기설 있었잖아, 23년에. 뭐 그때 역전세 난 터진다고. 근데 저는 위기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한번 설명드릴게요. 건설사 부실 맞아요. 건설사들이 빚을 못 갚다 보면 이 금융부실로 연결이 됩니다. 은행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은행 부실로 연결돼요. 도산하는 은행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은행이 몇 개일까요? 10,000개가 넘어요. 그 10,000개 중에 이게 중소 로컬 뱅크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익스포저가 심각해요. 그럼 이들이 문제면 금융위기 올까? 이들이 익스포저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대형 은행들은 익스포저가 낮아요. 그러면 이 위험에 노출된 은행들은 지역 중소은행들인데 몇백 개. 근데 이 은행들이 쓰러지면 미국 금융위기가 올까? 이걸 이제 컴포지션, 기여도로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이들의 미국 금융 시스템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 있죠? 대응도? 이 문제를 지금 연준도 미 재무부 옐런도 그걸 주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주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대형 은행들이 얘네들을 사줘요. 인수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한다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 맞아요. 동의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금융부실로 연결되는 거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심각해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로 전개될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위기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형 은행들이 로컬 뱅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부실을 떠안았네? 그러면 금융 소비자들이 저축했던 저축금을 다 빼요. 뱅크런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이 대형 은행들도 흔들려요. 하나 정도가 흔들리면 그게 도미노 영향을 주겠죠. 금융부실로. 뭐 그렇게까지 간다면 금융위기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너무 많은 가정을 덧대서 금융위기 올 거다라고 주장하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PF 문제 맞아요. 134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대출 잔액, PF 대출 잔액 문제 많아요. 134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융위 금감원이 컨트롤하지 않는 행안부가 컨트롤하는 새마을금고라든가 그 밖에 다른 부동산 PF 대출 잔액까지 합하면 202조 원에 해당된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202조가 다 터질 거냐라는 거예요. 202조가 다 터지면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전쟁 상황일 겁니다. 거의. 우리 6.25 전쟁 상황. 그만큼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거예요. 근데 이게 부동산 PF 202조가 다 터질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연체율을 봐야죠. 연체율을 보면 금융기관별 연체율이 다른데 은행과 같은 그 134조, 202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에게 빌려간 대출 잔액의 연체율은 현저히 낮아요. 뭐 이게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 주로 위험한 그 개체라고 할까요? 그 위험한 플레이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중소지방건설사들이에요. 중소지방건설사들이 결국 빚을 못 갚아요, 지금. 그러면 중소지역 금융기관들이, 이금융권들이 부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거예요. 특히 4월 총선 이후에 더 많이 이런 건설사들이 쓰러지거나, 그리고 이런 부실을 떠안은 금융기관들 문제가 기사화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게 금융위기로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절대적인 비중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의외로 대기업이에요. 대형 건설사들. 근데 대기업 건설사들은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그룹사입니다. 그죠? 롯데건설, 롯데그룹, 삼성물산, 삼성그룹. 다 계열사예요. 그룹사예요. 그러면 이들이 채권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도 안 사주잖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계열사들이 사줍니다. 계열사들이 분담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응할 만한 역량이 있는 그 대기업들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실을 떠안을 그리고 쓰러질 도산할 건설사들은 많이 있지만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의 문제가 금융부실로 연결이 되는 건 저도 인정. 그러나 이 현상이 금융위기로까지 갈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부실은 뭐 현실화된 게 있고 이게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위기가 올 거냐는 좀 다른 문제다 라는 말씀. 이게 다 합쳐서 200조 원의 부실이 동시에 다 터지겠느냐. 그리고 이제 총선 뒤에도 누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현 정부가 정책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의 오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GDP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경제 위기 오는 것을 뒷짐지고 지켜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대응을 합니다. 또 대응하는 것 볼까요?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도 금융기관 스스로 대응합니다. 금융기관 한번 찾아보세요. 금융기관들이 24년 경영 전략이 뭡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예요.
위기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보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위기 직면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줘요. 대출을 제약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못 받을 법한 그런 기업들한테는 대출을 해주지만 좀 까다롭게 해주자. 그게 위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떠안고 쓰러질 금융기관이 스스로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들이.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건설사는 중소건설사대로, 금융기관은 금융기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계속 쓰러지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1.5곳 정도가 쓰러지고 있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우리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만큼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그런 어떤 역할은 하기 어렵겠다. 경기 둔화 압력인 거죠. 경기가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장시간 김광석 한양대 교수님과 다양한 경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본 얘기 나눴고요. 중국 얘기 나눴고, 미국 정말 AI 계속 투자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으신데 대답해드렸고, 그 다음에 국내 부동산 이슈까지 한번 쭉 조망해봤습니다. 모쪼록 투자 관련한 아이디어를 교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에서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